자, 이어서 인지적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보시면 제가 자주 못 올려가지고 죄송한데요. 어차피 뭐 보시는 분들은 어, 새로 오신 분들은 뭐 구분이 안 가겠지만 좀 소수지만 강의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어, 사실 이 뒷부분 보도라인 이 PD 관련해가지고 요 인지적 관점 이후를 한 번 촬영을 했다가 저장이 잘못돼가지고 날려가지고 개인적으로 빡쳐가지고 신경 못 쓰다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제 저도 다시 성격장애 공부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어, 새로 듣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장, 2장 이렇게 초반에 하다가 경계선 관련돼 가지고 좀 건너뛰어서 진행을 하는데 경계선을 마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좀 초반으로 돌아가서 성격 장애 우리 교재 이렇게 앞부분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강의에서는 저희가 여러 입장들을 보고 있었죠. 대인관계 입장 측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가 성격 장애의 개념 제가 뭐 자주 조금 언급을 하긴 하는데 어, 에,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거가 검은색 어, 이 개념 자체가 이 인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조금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 모든 심리학적 개념은 인간 한 명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한 개인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실체라 그러죠. 실체 혹은 본질. 그래서 인간이 어떤 본질이 있고 본질이 있는 개인 한 명이 또 다른 본질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타인 없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나라는 존재가 타인 없이 또 존재할 수 없고 타인이라는 존재도 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격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서 배운 대인관계적 맥락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뒤에 나온 인지적 관점 혹은 진화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독립된 개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이다. 어떤 실체가 있다. 라는 컨셉의 어떤 생각들은 이제 양자역학 시대에는 조금 벗어나서 약간 뭐 불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맥락으로 조금 기저에 이게 뭐 저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적으로 얘기 말씀드렸고 자 인지적 관점이고 이 인지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보통 자주 얘기할 때 어떤 사고방식 그렇죠? 어떤 신념, 생각 뭐 이런 거 사위 단위로 가면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경계성 성격의 인지적 유형은 그들의 대상 표상 그러니까 이 대상 표상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대신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이 개체? 네, 뭐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비춰진 어떤 여러 가지 뭐 외형부터 나에게 보였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정신세계 안에 대표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됐죠. 오늘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상표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 표상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좀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건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특정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대상 표상이라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경계선 성격인 분들이죠. BPD들의 어떤 대상 표상의 분리된 구조의 직접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어 번영이라고 그러는데 타인에 대한 상이 조각나 있다. 분리란 부분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파편화되어 있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은 불변하는 대상의 구조화된 조건 하에 잘 기능하는 그들의 경향성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번역이 이상하죠. 예. 어, 퇴행은 지금 원어로도 봐야 됩니다. 퇴행은 불변하는 대상의 구조화된 조건 하에 잘 기능하는 그들의 경향성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더 읽어보죠. 구조와 타인의 확실한 존재 없이는 더욱 원시적인 기능 수준으로 악화된다. 아마 이런 의미 같아요.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인 분들이 퇴행을 하는데 아, 이게 안정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의 경향이 나타나는데 어, 어떤 구조라든가 타인의 확실한 존재가 없다면 그런 대상에 대한 표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원시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가 확보될 경우 종종 경계성 성격은 현실에 보다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이건 이제 대칭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래서 안정된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퇴행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계선인 경우에 만약에 의미 있는 존재가 확보된다는 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어, 현실에서 좀 안정된 성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인관계가 위협받게 될 때 그들의 자아 기능은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뭐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BPD인 경우는 더 자아 기능이 이제 더 저하되고 그래서 분석적인 뭐 용어이긴 한데요. 현실 원칙에 기초한 세컨더리 세컨더리 프로세싱 띵킹 2차 사고라고 하는데 1차 사고가 원시적 사고라 그러면 2차 사고는 이성적인 사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의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소망, 환상, 직접적인 드라이브 디스차지, 욕망을 충족하는 거에 기반을 둔 이 1차 사고, 여기는 분석에서 얘기하는 원시적 사고에 라고 볼 수 있죠. 본능적인 사고에 양보하기 시작한다.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신경과학적으로는 이성적 사고가 안 된다는 거죠. 생존이 위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들 비교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상황을 고려하며 단기간, 장기간 모두의 적응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배적인 의식 통제에서 초자의 충동을 막는 능력은 이게 저는 뭐 신경과학을 좋아하니까 전적 기능, 이성적 사고죠. 그래서 저는 이성적 사고라는 말도 이제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좀 지우고 적응적 사고라고 하죠. 저공독 사고라는 게 현실 실제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주변의 환경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기 오류를 수정하는 이런 사고죠. 그런데 이 위협받을 때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와 충동을 맞는 능력은 자아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이게 일시적인 정신수적 사파의 총체적 과정에 걸쳐 어, 중지된다. 이거는 오해할 수 있는데 정신적 사파가 중지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정신적 증상을 보여요. 환청이나 환각이나 망상의 형태로. 이게 경계선 성격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정신병, 그다음에 신경증, 정상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는 게 경계선 성격의 우리 정의의 앞부분이 좀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 환자들을 보면 이 관계의 위기, 애착 대상과 이별을 하거나 갈등을 경험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수준으로 음, 심하면 이제 브레이크다운 되는 수준의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치 정신병 환자 같아요. 그래서 소위 바이폴러 환자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양성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경계선 성격이 유사해서 경계선 성격이 아니라 이거는 바이폴러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입장도 있다. 예. 그리고 이 수준에서 스플리팅과 이와 관련된 투사적 동일시와 같은 기제들은 임상적인 피처를 도미네이트한다. 요거는 어, 이전에서 이제 분석 관련해서는 자주 내었는데 예, 대상에 대해서 이상화와 평가 절하를 보이고 그다음에 투사적 동일시는 뭡니까? 내가 투사한 거를 상대가 예, 로 하여금 내 투사한 거를 따르게 만드는 형태죠. 또 그걸 보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양상을 갖다가 양상이 주요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들은 그들의 욕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어, 클리닝, 디맨딩, 요구하는 거죠. 매달리고 요구하는 걸 드러내거나, 이건 사실 이제 퇴행의 행태죠. 드러내거나 격분하고. 왜 격분할까요? 우리가 보통 좌절할 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분노를 느끼는 거죠. 예,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세 가지 모두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자아 기능의 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퇴행 경향은 일하는 환자들에게 정신증적 특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죠? 마치 미친 것처럼 행동한다. 경계선 성격의 인지 수준은 또한 외부 환경의 구조화 정도에 달려 있다. 이 외부 환경의 구조화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구조화는 일정하고 안정돼 있고 체계적이라는 의미예요. 무질서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계선 경향이 있더라도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너를 띄워도 이걸 잘 견뎌주고 그러면 영향을 자기의 병리적 영향을 어느 정도 덜 받을 수 있죠. 임상가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지필 성격 검사들과 같은 구조화 검사들에서는 보다 건강해 보이지만 그렇죠. 답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에선 뭐 답이 있다는 의미가 정답을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틀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그림작을 근거로 이야기를 만드는 로샤 잉크 반점 정확하게는 이제 이야기 만드는 건 주제 통각이고 작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로샤죠. 같은 투사 검사들에는 덜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샤 검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고 저도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각의 구조를 인식하거나 어, 방어를 조금 우회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골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MMPI, MMPI,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어쨌든 성격 검사의 객관화, 이 객관화 검사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는 어느 정도 증상이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로 나오는데 어, 로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와요. 예. 아, 그래서 어떠한 투사적 상황에서 환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극을 해석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내부 구조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경계나 틀이 없어서 어, 반응을 자기 자신이 할 경우에는 자기의 내부 구조에 자기의 지각된 구조로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 이 내적 불안정성이 투영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개인 고유의 특성과 상황적 제약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개인적 요소, 그다음에 상황이라는 건 환경이죠. 이게 상호작용하죠. 예, 영향을 받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빨간 신호등에서 멈춘다. 그렇죠. 이처럼 고도로 각본화된 상황들에서 구조화된 검사들이 예, 사회적인 이코벌런트, 예, 어, 사회적인 어떤 이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코벌런트는 준비되어 있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요소들 음,
그래서 각본화되어 있다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뭐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틀들이 있죠. 예.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종종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룰을 따르거나.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실제보다 더욱 유능하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혼란이나 어떤 불안정성보다는 유능하고 건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틀이 없는, 각본화되지 않는 상황을 이끌 내부 구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구조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플로이디티. 예.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 불안정한 걸 투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쵸. 그건, 예. 이 관련해가지고 사전 한번, 어, 조금, 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네요. 플로이디티. 이게 안 한다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투사한다는 게 주변 환경이 애매모호하면 본인의 어떤 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이제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그들 스스로 조직화하기 위해 환경 구조를 빌린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없다면 그들은 보다 원시적인 자아 상태로 빠르게 퇴행하게 된다. 그래서 예, 뭐랄까요? 안정적이고 규정적이라는 표현 좀 그지만 리미티드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틀이 없는 환경에서는 경계선 환자들은 굉장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내적 안정감, 어떤 성격적 구조성, 예,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지는 느낌, 자아가 뭐랄까요,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이제 어, 그래서 엄청난 어떤 불안감, 공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없으면 그들은 보다 원시적인 자아 상태로 빠르게 퇴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자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시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미개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유아적인 형태, 그렇죠? 어, 타인에게 굉장히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발달 단계에서의 안정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격 장애들이 특정한 인지 유형을 가진다. 여기서 이제 인지 유형이라는 거 어떤 사고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뭐 아론백이 얘기하는 인지 이 치료의 어떤 개념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박성 성격에는 과도한 경직성이 다수의 어떤 당위적인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요. 강박인 경우에 이래야만 돼. 예. 그래서 강박성 성격 장애자들은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하며 무언가 모자라다는 어자라는 것 같은 끔찍한 결점이나 비판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 무언가 모자라다고 하는 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욕먹을 거라는 거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지 구조가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 자기,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그들이 모두 뛰어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하다, 이 그랜디오스하다는 거죠. 타인의 무한한 충수와 봉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대단한데 너희들은 나한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히스테리성 성격자들은 성격애자들은 과도하게 인상주의적이다. 인프레시브하다 그러죠.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겉의 화려함만 보지 깊이 있게 처리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선 성격애자들은 사고와 정서의 어떤 유동성에 의해 구분되고, 예, 그다음에 플러디티의 정도, 이렇게 유동되는 정도는 대인관계의 질과 본래 과제에서 요구하는 구조 이가 아니라 구조의 양에 달려 있다. 이거 이제 뭘 의미합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자는 어떠한 사람들과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유동성인 게 이게 이제 유연하다는 의미보다는 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명확한 형태의 또 구조적인 형태의 예, 정도가 주변 환경의 질과 과제에 요구하는 구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틀이 두어지면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어떤 비구조화된 요소들, 모호함이라는 게 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 보다 신경증적인 경계선 성격에서의 통합된 판단들도 프레질, 파편화되고 약하고 깨질 수 있는 예, 그래서 신경증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신경증적인 경계선 성격에서의 어떤 통합된 판단, 이게 정신병적이라기보다는 신경증적인 경계선 성격에서의 통합된 판단들도 프레질하여 퇴행 시기의 강렬한 정동 특성의 중합하에서 유지될 수 없다. 이거 말이 좀 번역이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압력하에서의 퇴행된 상황에서는 이 통합된 판단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니 앞에 나왔죠. 그들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남자친구의 차에서 뛰어내린 것,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 남자친구의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때린 것이 아니다라는,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 왜 뛰어내려? 예. 이거 더 이상하죠. 근데 나쁘다고 해서 뛰어낼 이유는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엘사의 흥청망청하는 소비도 부부간의 불화의 상황에서 나타났다. 예. 그러므로 견고한 애착은 보다 나은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애착에 관련된 안정된 대상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동 특성의 중압에 몰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용어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예. 분리를 견디는 힘. 이게 이제 약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면의 자기 자신과의 어떤 안정감, 이게 이제 형성이 덜 되어 있는 또 이 안정감이 외부의 구조의 정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계선 성격의 또 다른 인지적 특성들은 스플리트된 대상 표상의 개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단일한 통합된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강렬한 인지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많은 진술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경계선 성격의 또 다른 인지적 어떤 특성들은 스플리트된 분열이죠. 분리도 되고 분열. 예. 분열된 어, 대상 표상의 개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건 많이 언급돼요. 어떤 A라는 대상이 이 사람이 볼 땐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굉장히 강하죠. 어, 단일한 통합된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강렬한 인지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많은 진술들과 단일한 통합된 정체감을 가진 사람에게예요. 에게서라고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플란이 아니라 에게, 투예요. 단일한 동일한 정체감을 가진 사람에게 강렬한 인지적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많은 진술들과 행동들이 경계선 성격자에게는 부조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번역이 제가 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와, 이거는 조금 뭐 제가 뭐 착각할 수, 이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일한 통합된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강렬한 인지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많은 진술들과 행동들이 경계선 성격자에게는 부조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합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렬한 인지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술과 어떤 행동들이 경계선 성격에는 부조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로 또 해석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를. 그래서
분리된, 스플릿된 대상 표상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요거 이제 인지에서 나오는 얘기죠. 인지 삼재,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 예컨대 이 둘 중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지 환경에 의존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어를 좀 봐야겠는데, 스플리트된 대상 표상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다른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요컨대 이 둘 중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지 환경에 의존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제적이고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한 친구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통제적이고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한 친구의 행동을 생각해 보자. 그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더할 나위 없는 격분함을 드러낼 것이다. 잠시 후에 이 동일한 친구는 환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회복된다. 뭐 이건 골자는 이거 같어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혹은 어, 주어 동사가 명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통제적이고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한 친구의 행동들을 생각해보자. 그 경계선 성격 장애자는 더할 나위 없는 격불함을 드러낼 것이다. 잠시 후에 이 동일한 친구는 환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제적이고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경계선 성격 장애는 더할 나위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격분을 일으킨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동일한 친구는 이, 이 A라고 하죠. A라는 사람은 이 B라는 환자에 의해 가지고 가장 또 좋은 친구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앞에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정체성이 통합된 사람들은 강렬하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는 부조화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의미가 있죠. 경계선 성격 장애자와 경계선 성격 장애자가 만나면 그렇게 본딩이라고 그러죠. 예. 본딩 될 수 없다 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자명하게도 뭐 그런 의미. 자명하게도 이런 분리된 이미지들은 딜리버레이트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딜리버레이트라는 게 고의적, 약간 의도적으로 이미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갈등을 일으킬 수 없다.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의도되어 있는 능력이 이 고의적으로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갈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이 주관적인 인지 부조화를 유발할 수 없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번역이 힘들어서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when attention is called to such reversal of opinion and action. 그래서 어, 주의가 is called to는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의견의 양가성, 행동의 양가성에 주의가 주어질 때,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보통 얄팍한, 쉘로우라고 하는 게 얄팍하다죠. 보통 얄팍한 합리화와 넌 찰런스한 이런 모순된 어떤 이 이러한 모순을 해체시킨다. 그리고 넌 찰런스가 무심한, 냉담한, 어, 무심함으로 이러한 모순들을 해체시킨다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리버설이라는 게 반대되는 행동이죠. 극단적인 두가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런 모순들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뭐 합리화라든가 약간 무관심한 듯한 무심한 듯한 어떤 방식으로 해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역설적인 행동들로 괴로워할 수 없다. 자기가 두 가지의 어떤 모순된 행동들, 굉장히 뭐 이상화시켰다가 평가절하하는 이런 것들에 스스로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관점과 교차하는 경계선 성격의 또 다른 주장은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종종 그들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좌우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 크롤에서 생겼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의식의 흐름에 좌우된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의 정체감의 어떤 디퓨전은 모호한 거죠. 정체감이 경계가 모호한 디퓨전은 특히 그들이 플래시백과 이 플래시백 아시죠? 뭐 PTSD 환자 같은 기억이 사진 성광식 기억처럼 이렇게 스냅샷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억들, 플래시백과 악몽을 포함하는 심추적인 사고들. 이거는 마치 PTSD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고들과 이미지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하나의 불쾌한 사고로부터 다음 사고와 연관되어 있어서 오직 인간의 사적인 경험들로만 연결된 강렬한 정동 상태를 연속으로 유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경험들이 이 플래시백의 안 좋은 기억들이 건너 건너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은 그녀가 그 경계선 성격 장애자가 과거에 누군가와 해결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가졌던 그 사람과 닮은 특정한 매너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 찬미하면서 주시될 것이다.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가 과거에 누군가와 해결되지 않았던 이슈를 닮았어요. 예. 그런 것까지 발견이 될 때까지 일종의 전이죠. 찬미하면서 주시될 것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보도라인 PD가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찬미하고 주시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러한 유사성의 인식은 마음에 너무도 강렬한 모비드한 경리적인 기억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겠죠. 그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그녀가 부지불식간에 유발시켰던 부정적인 정서들의 라이트닝 로드, 뭐랄까요? 등대에 빛 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관찰자 밖에서는 정서들의 시퀀스가,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상한데요. 관찰자 밖이라는 게 관찰자가 밖에서 볼 때는 정서들의 어떤 연속성이 불연속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감정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의식의 흐름은 개인의 독특한 인생 과거로부터 유발된 단순한 그들만의 로직, 논리로 충만하다. 예, 여기 그들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크롤은 대부분의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인생 초기 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쵸? 예,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연구된 것들이 그렇죠. BP들이 본질적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유사하다.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연구들도 보면 앞에도 나왔나요? 초기 발달 과정에서 근친에 의한 성적 외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 이게 이제 스스로 인식 못하는 하지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PTSD 경계선 성격에 대하여 학대의 과거력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인지적인 장애의 특징들을 초래하는 개인들을 구성하는 하이브리드의 총체라고 말하였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의미하죠. PTSD에서와 마찬가지로 PTSD 경계선 성격의 인지적 장치는 변화되어 와서 개인은 본래 개인은 본래의 외상을 재경험하도록 운명지어진다. 이게 다시 기억되어진다는 거죠. 실제적인 이미지들과 기억들은 전부 단편화되고 이게 통합이 되지 못해요. 기억의 어떤 통합성이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왜곡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의식으로 되돌아오고 이게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침투되는 거예요. 아울러 의식의 흐름은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감각들,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자기 비평. 이 비평이 비난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코멘터리 하는 거예요. 코멘터리. 비평이라냐? 비평으로 뭐 번역될 수 있는데, 블레임, 비난하거나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코멘트하는 거예요. 이렇다. 그다음에 외상 경험을 했던 아동기로부터 판타지 and fear elaborations. 예. 그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환상화된 형태의 것들이 예, 상승되어 나타난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공존하는 불안과 분노에 강렬하게 불쾌한 정서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서적 경험. 야동기의 어떤 PTSD 경험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정체성, 고독감의 내성 부족. 이 얼로니스가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좌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기 파괴성 같은 다른 특징들 역시 과거의 학대 경험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신역동적 접근은 대상들, 즉 학대의 실제 경험의 중요성보다는 판타자이즈, 즉 환상적인 형태로 투사되는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분석을 약간 비판하는 건데 이런 위의 관점으로 보면 정신역동, 정신분석에서는 이 실제로 외상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생각한 것보다는 판타지스러운 거로 투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가 결함이라고 본다라는 의미예요. 잘못됐다. 이 백은 아론백인 것 같아요. 백의 저서에 따르면 프리처는 상호적으로 배타적인 범주들의 만성적 사용인 양분화된 사고를 그러니까 서로 비교했을 때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어,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 이분법적 사고예요. 디초토모스 양분화된 이분선 사고를 경계선 성격이 중요한 중심적인 인적 왜곡으로 여겼다. 그래서 세상을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의 용어로 해석함으로써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상황적인 요구들에 비례한 적절한 반응들을 디스퀄리파이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도록 강요된다. 디스퀄리파이가 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작업을 못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를 중개하는, 연결시켜주는 이런 반응들이 거의 없고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없어요. 극단적이에요. 뭐 사랑 아니면 이별, 어, 평화 아니면 전쟁 이런 개념인 거죠. 휴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된 심사숙고의 시기 이후에 질적으로 복잡한 평가들이 거의 없다. 질적으로 복잡하다는 거는 막 복잡하다 이게 아니라 깊이 있는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견해들은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또는 완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예. 그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스플리트에 해당하는 거죠. 프리처에 언급되었듯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신념들은 세상은 위험하고 악의로 가득 차 있어. 난 무력하고 상처받기 쉬워. 그리고 난 본래부터 수용받지 못해.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화된 관점으로 사고함으로써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원래의 평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미묘하게 수정하거나 과거의 견해들의 측면들을 정교화할 만한
기회가 거의 없다. 과거의 경험의 디테일한 영역들을 통합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위 말하는 이 스토리죠. 스토리텔링.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는 삶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렇죠. 통합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통합하겠어요?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경계선 성격 장애자에게 있어서 그 해답은 하나의 극단에서 정반대의 극단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동과 인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그들의 정서 강도를 쉽게 다양할 수 없다. 이게 사고도 극단적으로 가니까 정서의 미묘한 디테일한 부분을 다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 제시된 모든 사례들은 이러한 음, 플리디티, 유동적인 거를 이 경직된이라기보다는 이게 여기서 유동성은 형태가 없는 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데 을 예증하고 있다. 이 번역이 조금 경직된, 리지드하다라는 의미보다 딱딱하다, 콘크리트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특정하게 몰딩이라고 그러죠.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극단적인 변화들을 가지고 다룬다. 그래서 미묘하고 섬세한 어떤 정서, 감정을 갖다가 느끼고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진화신경 발달적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